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 기술 아닙니까? 박 사장님,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30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낸 기술이 하룻밤 사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 여자 때문에. 당신이 누굴 만나든 이제 더는 내가 알 필요 없어요. 대기업과의 계약, 젊은 여성의 달콤한 유혹, 가정의 위기.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 찾아온 비극적 사고까지. 그는 어떻게 자신의 기술을 대기업에게 빼앗겼을까요? 어떻게 가정도 자존심도 모두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한 중소기업 사장의 가슴 아픈 고백을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제천 시골 마을 출신의 68세 박인철입니다.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인쇄 패턴 공장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지만 제 청춘은 거칠고 고된 시멘트 더미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천 그 시골 마을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협곡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논 새마지기를 일구는 농사꾼이셨고 어머니는 집 앞 조그만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로 장을 보태셨죠. 우리 형제는 셋. 저는 그중 막내였습니다. 인철아, 너는 꼭 공부해서 이 땅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버지의 그 말씀은 제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에 책 한 권 제대로 사보지 못했고 고등학교는 인근 읍내까지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기에 결국 중학교만 졸업하고 저는 마을에 남았습니다. 20살 무렵 동네 작은 목공소에서 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일, 손에 박힌 가시들과 톱밥 냄새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배운 손재주가 훗날 제 사업의 밑바탕이 될 줄은 몰랐죠. 결혼은 23살 때 했습니다. 아내는 동네에서 이름난 성실한 집안의 둘째 딸이었고 저와는 맞장구도 잘 치고 시골 살림도 잘하는 참 야무진 여인이었습니다. 인철 씨, 우리 함께 좋은 날 만들어봐요. 그녀의 첫 약속은 그랬습니다.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있었지만 웃을 때면 초승달처럼 예쁘게 휘어지는 눈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마을 공터에서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축하해 주시고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떡과 막걸리로 잔치를 벌였죠. 하지만 시골에서 둘이 아이를 키우며 살기엔 앞이 캄캄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다음 해 큰 가뭄이 들어 농사가 망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풍비박산났죠. 여보, 우리 서울로 가요. 거기 가면 뭐라도 될 거예요. 아내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서울이란 곳은 텔레비전 속에서나 보던 먼 세계였으니까요. 하지만 배고픈 아이를 바라보며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업고 아내와 함께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목적지는 영등포였고 거기 단칸방 하나를 얻어 눅눅한 방바닥에서 첫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방은 겨우 3사람이 놓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부엌이라 해봐야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전부였죠.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아내는 밤새 양동이를 들고 앉아있곤 했습니다. 서울 와서 처음 했던 일은 건설 현장 노가다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두꺼운 도시락을 싸들고 광화문 쪽으로 매일 향했습니다. 인력사무소 앞에 늘어선 사람들 틈에 끼어 일거리를 기다리다 보면 하늘이 뿌옇게 밝아올 무렵 한 트럭이 와서 사람들을 태워갔습니다. 그 트럭에 오르는 순간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돌아가자. 건설 현장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안전장비라곤 허름한 장갑과 중고 안전모가 전부였죠. 턱없이 높은 곳에서 균형을 잡으며 일해야 했고 한 번은 발을 헛디뎌 3층 높이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철근을 붙잡았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지금도 가끔 악몽으로 찾아옵니다. 철근 옮기고 시멘트 타설하고 하루 종일 먼지에 뒤덮여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항상 말없이 수건을 데워 제 얼굴을 닦아주곤 했습니다. 그 얼굴 닦는 수건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둘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이미 하나 키우기도 버거운데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철 씨, 아이들은 복이에요. 버틸 수 있어요, 우리.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건설 현장을 찾았고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옮기려고 했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서 공사 일이 떨어지는 날엔 재활용품 수집 일도 했습니다. 버려진 박스와 신문지, 패전선 따위를 리어카에 실어 동네를 누볐죠. 손에 박힌 철사 찔림으로 생긴 상처는 일상이고 겨울엔 손이 얼어 굳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영하 15도의 한파가 몰아친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골목을 돌며 재활용품을 모았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향하는 길, 그만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죠. 모은 재활용품들이 바람에 흩어지고 저는 한참을 바닥에 누워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회의감이 들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 생각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나중에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제주도 데려가줘요. 지금 하는 고생이 좋은 추억거리가 될 거예요. 아내는 늘 그렇게 말하며 꾹 참고 밥상에 된장찌개 하나 올리며 웃어줬죠. 아내는 낮에는 작은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집에서 봉제 일감을 받아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바늘 자국이 늘어가도 그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철 씨, 우리 아이들은 꼭 대학 보내야 해요. 공부해서 우리보다 나은 삶 살아야지. 그 말이 저희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굶지 않고 배움에 목마르지 않도록. 그것이 제가 품었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니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명동 봉제업체의 심부름꾼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옷값 나르고 재단사들 커피 심부름하고 점심 대신 일거리 구해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광장시장과 남대문 상가를 오가며 사람들을 알게 됐고 내 성실함을 눈여겨본 한 사장님이 작은 봉제라인의 관리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분은 김성태 사장님이었습니다. 남대문에서 30년 넘게 의류 사업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자네 뭔가 남다른 데가 있어. 한번 일해보지 그래? 김 사장님 밑에서 처음으로 월급이란 걸 받았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손에 쥐는 봉투. 그것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주었죠.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거래되는 옷감, 실의 종류, 재단의 비율, 마진의 계산, 그 복잡한 세계에 조금씩 적응하며 저는 장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큰아이는 중학생, 작은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공부를 잘했고 특히 큰아이는 담임 선생님께 재능이 있다는 말까지 들었죠. 그 말을 들으며 아내와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인철 씨, 이건 인철 씨가 한번 맡아보지 그래. 그 사장님의 한마디로 저는 의류 납품 중간 관리자 자리에 올라섰고 곧이어 소규모지만 인쇄 공장도 직접 꾸려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공장이라 해봐야 좁은 지하 공간에 기계 몇 대를 들여놓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내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명함의 대표라는 글자를 새기던 날 어깨가 으쓱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도 사장님이네요.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가족을 데리고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워했고 아내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손수 기계를 다루고 인쇄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패턴을 개발했습니다. 땀과 잉크 냄새가 뒤섞인 그 작은 공간에서 저는 점점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갔습니다. 특히 겨울철 발열 원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동상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였는지 따뜻하면서도 가벼운 소재에 매료되었죠. 독학으로 화학책을 뒤적이고 선진국의 기술을 연구하며 조금씩 나만의 기술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사장님 소리 듣게 된 거죠. 아내는 여전히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아이들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구로 디지털 단지 초입에서 붉게 물든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젠 우리도 조금은 살만해졌구나. 하지만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성공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의 문을 열게 될 줄은요. 성공이라는 단어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제 기술이 업계에서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겨울용 발열 기능성 소재와 독특한 패턴 인쇄 기술은 소규모 의류업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를 눈여겨본 곳은 유통 대기업이었고 국내에 여러 개의 백화점을 운영하는 꽤 이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정중한 자세로 찾아왔습니다. 높은 직위의 임원들이 저희 작은 공장을 방문하고 제 기술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때 마음속에 은근히 우쭐함이 피어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박 사장님, 우리가 가진 유통망과 브랜드의 기술만 얹으면 날개를 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기업 이사 서희석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점잖은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세련된 옷차림과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죠. 그 말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욕망의 눈이 멀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소규모로만 유통되던 제 기술이 전국의 백화점에 진열된다는 상상. 그건 분명 매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분들 정말 신뢰할 수 있나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저는 그저 흥분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도 대기업과 손잡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데. 아내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첫 접대 자리는 생각보다 격식 없었습니다. 청담동의 한 고급 가라오케.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입구, 중년 남성들이 정장을 입고 들어가는 그곳에 저도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거기엔 대기업 이사 서희석과 몇 명의 간부들 그리고 낯설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익숙한 분위기를 가진 한 여자가 동석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세희였습니다. 세희는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그리고 어딘가 지적인 느낌이 풍기는 외모였죠. 그녀는 가라오케 특유의 접대 여성 분위기보다는 단정하고 차분한 외모에 어딘가 박식하고 지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옷감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흥미롭던데요. 그녀의 말투는 나긋나긋하면서도 지적인 울림이 있었고 첫 인사에서부터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이상하게 기분을 좋게 만들었죠. 그날 대화는 대체로 기술 이야기가 아닌 분위기 띄우기였고 술잔이 돌고 웃음이 오가며 자리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세희는 자연스럽게 나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귀띔하듯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지루하시죠? 저는 원래 공대생이라서 이런 대화보다 기술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내 옷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세희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그 발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세 전류를 활용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원리인가요? 그녀의 질문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마치 이 분야의 전문가처럼 말이죠. 저는 그게 묘하게 기분이 좋아졌고 땀 배출과 보온 기능을 동시에 가진 신소재 섬유, 자체 프린트 기술, 그리고 패턴 특허까지. 처음 보는 여자에게 제 기술의 핵심까지 술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날 저는 너무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도 있었지만 세희의 관심 어린 눈빛과 질문들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감탄하는 듯했고 때때로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지식인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사장님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해외에서도 이런 접근은 없었어요. 특히 그 패턴 구현 방식은 어메이징하네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늦게까지 회의했어. 대기업이라 절차가 복잡해서. 아내는 의심하는 눈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제 옷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계약은 언제쯤 될까요? 곧 될 거야. 그쪽에서 많이 관심 있어 해. 그리고 그 만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세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한 끼 하실래요? 단 한 번 망설이다가 저는 곧장 약속을 잡았고 그녀와의 단둘이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대기업 계약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희는 자신이 서희석 이사의 개인 비서 같은 역할을 한다며 계약 진행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했죠. 사장님, 이사님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특히 그 발열 원단 기술에 큰 관심이 있으시대요. 그녀의 말은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고 점점 더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점점 만남의 주제는 사업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세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대 화공과를 다녔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묘하게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저 역시 어려운 형편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진취적인 모습과 지적인 대화는 점점 더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아내에게는 일이 늦어졌다고 둘러대며 저는 세희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정장보단 블라우스가 잘 어울리는 그녀와의 식사와 대화는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계속된 만남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희는 휴학 중인 여대생이고 집안 사정이 안 좋아 접대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 주제는 늘 앞으로의 사업이나 트렌드 같은 고급스러운 이야기로 이어졌죠. 박 사장님, 요즘 미국에서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가 정말 뜨고 있어요. 사장님 기술이라면 충분히 그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녀의 칭찬과 격려에 저는 날개가 달린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기술과 능력을 인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무렵 대기업에서는 점점 더 구체적인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낸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사용권은 합자회사의 공동 소유로 하죠. 대신 브랜드 운영은 우리 쪽에서 맡겠습니다. 계약서는 두꺼웠고 법률 용어들은 제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세희는 그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사장님이 개발한 기술이니 당연히 주도권은 사장님께 있어요. 아내는 그런 조건을 보고 반대했습니다. 여보, 너무 이상하지 않아? 기술은 당신이 만들었는데 왜 저들이 브랜드를 가져가? 그 계약서 다시 한번 잘 봐봐. 하지만 저는 들은 채도 않고 되레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보, 나 좀 믿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날 밤 아내와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런 적이 없었다며 걱정했고 저는 그저 큰 기회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나 이제야 성공할 기회가 생겼는데 왜 발목을 잡는 거야?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을 걱정해서 그래요. 이 계약,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변호사라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더 화를 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세희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걸까요? 처음엔 거절할까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희가 그러더군요. 지금이 박 사장님 날개 펼 때예요. 어차피 이름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브랜드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기술을 가진 사람이 결국 진짜 주인이에요. 중요한 건 그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죠. 저는 세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의 현실적인 걱정보다는 세희의 감미로운 미래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결국 저는 아내의 조언을 무시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사장님, 곧 대박 날 거예요. 저도 그때 꼭 곁에 있을게요. 세희의 그 말에 설레던 마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에 빠져 서둘러 서류에 서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날 이후 세희와의 만남은 더 자주,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식사 자리는 점점 더 고급 레스토랑으로 옮겨졌고 사업 이야기는 어느새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그녀는 와인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꿈이 뭐예요? 그녀의 물음에 난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나. 그냥 이제는 성공 좀 해보고 싶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제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럼 저랑 함께 하세요. 저 사장님 응원해요. 아무도 몰라주는 기술보다 저처럼 인정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 말은 마치 내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아내는 늘 조용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당신 애들 대학 등록금 챙겼어요?
공장 기름값도 올라서 한 달이 빠듯하던데 늘 그런 말만 했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점점 아내의 말이 부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우리 큰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였죠. 기쁨도 잠시 곧 등록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늘렸고 저는 세희와 더 자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세희에게 오피스텔 하나를 마련해 줬습니다. 월세였지만 제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공장 운영비를 조금 아끼고 개인 용돈을 줄여가며 마련한 돈이었죠. 이제 그만 밤일하지 말고 여기서 쉬어.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받아도 될까요? 나 정말 사장님한테 마음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집에서는 점점 소원해지는 대화,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길,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이야기. 반면 세희와 함께일 때는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술을 마신 날은 세희 집으로, 평범한 날도 세희와 통화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일주일 중 절반은 그녀와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공장일은 직원에게 맡기고 저는 대기업과의 계약서 검토에만 집중하는 척하며 사실상 세희에게만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공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기업과의 합작을 앞두고 설비를 늘렸고 직원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베테랑 직원인 김 반장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저는 외부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세희와 시간을 보냈죠. 사장님, 공장이 요즘 불안해요. 사장님이 직접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 김 반장의 말에도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계약 때문에 바빠. 곧 끝나면 제대로 챙길게. 그런데 그 즈음부터 아내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잔소리도 없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무언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들어온 저를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그리고 여성용 목걸이를 구입한 명세서까지. 당신 요즘 이상해. 뭘 그렇게 숨기고 있어? 나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뭘 숨겨? 계약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래. 요즘 회사가 제2전성기잖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밥상에 국을 툭 놓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엔 이상한 냉기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제 옷을 정리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대화도 줄어들었죠.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아내가 제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세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기뻤어요. 저 사장님한테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아내가 볼까 두려워 암호 잠금을 걸어두었고 아내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이 누굴 만나든 내가 알 필요는 없겠지? 그 말은 지금도 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혀 있는 말입니다. 저는 그때도 세희가 진심이라고 믿었고 그녀를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세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들,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차 할부금, 고가의 가방.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과 칭찬 그리고 제 기술에 대한 인정이 너무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기술 자료는 어디에 보관하세요? 혹시 집에도 있나요? 그 순간 잠깐 의심이 들었지만 곧 그녀의 미소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연구실 금고에 있어. 왜?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렇게 중요한 자료니까 잘 보관해야죠. 시간이 흐르면서 세희는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집에 가요. 우리 강아지들은요. 같은 우리라는 말을 꺼리낌 없이 꺼내기 시작했죠. 어느 날 막내딸이 주말에 집에 왔다가 이상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아빠, 휴대폰에 여자 사진 저장돼 있던데 누구예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허둥지둥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대기업 계약팀 팀장인데 발표 때 같이 찍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딸아이는 의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식탁에 밥이 올라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내 옷을 개는 것도 더 이상 그녀의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언제쯤 저를 집사람으로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의식적으로는요. 세희야,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 아이들 다 아는 것 같아. 그녀는 잔잔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첩으로 살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그쪽 아내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신데요?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거요? 사업에 도움이 되세요? 처음으로 그녀가 아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고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떠올렸습니다. 세희와 새 인생을 시작하면 어떨까? 아내는 이제 나에게 아무 꿈도 자극도 주지 않잖아. 매일 밤 잠들기 전 머릿속에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한편으론 30년 가까이 함께 한 아내와 아이들, 다른 한편으론 새로운 설렘과 성공을 약속하는 세희.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큰딸이 집에 와서 무겁게 말했습니다. 아빠, 세희라는 여자 접대 가라오케에서 일했던 여자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어떻게 세희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녀의 과거까지. 어디서 그런 소리를 지인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 여자 조심하세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모든 게 드러나는 그 공포. 저는 아내를 피해 밖으로 도망쳤고 핸드폰을 꺼내 세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희야, 우리 잠깐 거리를 두자. 지금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잘랐습니다. 그래요? 이제 와서요? 그럼 그동안 내가 당신 곁에서 한 건 뭐예요? 대기업이랑 계약 따내려 나도 목숨 걸었고 그 계약서에 당신 이름 들어간 거 제가 밀어붙였잖아요. 그녀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을 넣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 기술이니까요. 세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 기술이니까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직접 서희석 이사님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계약서 좀 잘 읽어보시고요.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빠졌던 모든 이유를 거꾸로 들이대며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만 켜놓고 끝도 없는 후회를 했죠.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이야기 좀 해요. 나도 준비됐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숨을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했어요. 그 말은 아내가 식탁에 조용히 놓고 간 봉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싸늘한 공기. 식사도 대화도 없이 며칠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집에서는 침묵의 시간이 이어졌고 저는 공장과 술집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세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어 서희석 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가 바로 만나자고 했을 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계약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희석의 말투는 예전과 달리 사무적이었습니다. 제 기술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 그건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 소유지만 실질적인 운영권과 상표권은 저희 회사에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표권이라니요? 그건 제 기술의 핵심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내용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서희석은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일을 통해 모든 내용을 전달받으셨을 텐데요. 그녀가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일은 처음부터 저희 기술을 빼앗기 위한 대기업의 미끼였던 것입니다. 아내는 이혼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체념과 단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진짜 이혼하게 될까? 그게 진짜 행복일까? 그 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늦가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나란히 말도 없이 차에 타고 함께 시골 선산 쪽을 다녀오는 길이었죠. 장인어른 제사가 끝나고 어색한 공기 속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산길 커브를 도는데 갑자기 내리막에서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여보, 브레이크. 하지만 이미 늦었죠. 차는 도로 옆으로 미끄러지며 산기슭 계곡 아래로 쿵 하고 굴러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게 뒤집혔고 에어백이 터졌으며 운전석 쪽은 나무에 걸려 멈췄지만 조수석 쪽은 창문이 깨지고 아내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문을 열고 나가 몸을 던져 창문을 깨부수고 손으로 아내의 허리벨트를 풀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아내를 끌어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이러지 마.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계곡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며 차 안으로 흘러들었죠. 그 순간 저는 아내를 가슴에 꼭 안고 몸을 반쯤 물에 담근 채 비틀거리며 언덕을 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 이기적인 놈이야. 당신한테 차마 말 못할 짓도 했고 바보같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당신을 잃을 뻔했어. 근데 제발 제발 눈 좀 떠줘. 그 순간 아내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미약하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더욱 간절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봐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응급차가 도착하고 아내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그날 이후 아내는 다시 예전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병실에서 그녀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안고 나올 때 차가 쓰러지던 그 순간에 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날 지켜주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구나. 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이라는 여자 다 알아요. 당신이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으려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고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세이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됐어. 세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 기술은 이미 우리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차가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가 더 중요했습니다. 기술이야 다시 만들면 되지만 가족은 다시 얻기 힘든 소중한 보물이었으니까요. 모든 걸 버리고 아내와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무렵 그동안 등한시했던 사업은 예상보다 더 큰 파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합자회사에서 함께 개발한 옷감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발열과 땀 배출을 동시에 해결한 신소재 기능성 패턴 원단. 그건 분명 제 아이디어였고 제 손끝에서 태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 출근했을 때 직원들이 모여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희석 이사가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자체 개발 기술로 탄생한 신소재 의류는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턴가 대기업 측 브랜드에서 제가 만들었던 기술과 똑같은 기능의 옷을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며 언론에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 기술 아닌가요? 직원 하나가 기사 캡처를 보여줬고 저는 순식간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 옷감 질감, 패턴, 흡습 속도 테스트 방식까지 모든 게 내가 설계하고 개발했던 그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계약서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 많고 복잡한 조항들 사이에 박혀있던 기술 권한의 공동 귀속,
연구자료의 자산화와 활용권은 양사동의 시 자동 이전 가능. 그 조항이 제가 만든 기술을 대기업에 내주는 허락장이었던 겁니다. 글자마다 제 피와 땀이 담겨 있던 그 기술. 수십 번의 실패와 좌절 끝에 완성한 그 발열 원단 기술이 이제는 대기업의 독자 개발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내가 만든 기술을 통째로 빼앗은 거라고. 법무법인도 찾아가고 지인 변호사도 붙잡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똑같았죠. 법리적으로는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계약입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긴 싸움이 될 거고 상대는 대기업입니다. 그 말이 뇌리를 때렸습니다. 상대는 대기업. 그들에겐 수십 명의 변호사와 무한한 자금력이 있고 저에게는 작은 공장과 얼마 안 되는 저축통장뿐이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소송 비용만 3천만 원 이상 들 거예요. 게다가 이길 가능성이. 저는 이를 악물고라도 싸워보겠다고 결심했지만 이미 한계에 달한 재정 상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세이에게 쓴 돈, 공장 확장에 투자한 비용, 그리고 아내 입원비까지. 저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 매달 나가는 공장 운영비만도 벅찬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법적 대응비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대는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자본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법적 소송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먼저 무너질 건 뻔한 일이었죠. 공장으로 돌아온 저는 직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김 반장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아내는 퇴원 후 제게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죠.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 함께니까. 며칠 뒤 대기업 쪽에서 합의 제안서가 날아왔습니다. 기술에 대한 지분권과 사업 관련 권리는 당사에서 유지하되 박 사장님께는 일시 보상금 1억 5천만 원 지급. 추가 이의제기 불가. 그 문서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1억 5천. 분명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건 내가 흘린 피와 땀의 결과물에 대한 가격으로는 너무나도 참담한 액수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그간의 모든 일을 고백했습니다. 세이와의 일까지. 아이들은 처음엔 화를 냈지만 이내 침묵했습니다. 아빠, 공장 진짜 문 닫게 되는 거야? 그 말은 아들이 눈물 머금고 한 말이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의 생계도 제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도장을 찍었습니다. 기술은 그렇게 사라졌고 내 이름은 어떤 보도자료에도 특허 등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기능성 스포츠 브랜드 신제품 발표. 인터뷰에 나온 서희석 이사의 입에서 나온 말. 저희는 오랜 기간 자체 기술 연구를 통해 한국형 기능성 소재의 독립에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제 기술이었고, 제 피였고,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어떤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합의금을 받은 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의 병원비와 아이들 등록금을 정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작은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다시 작은 공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름 없는 기술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야깃거리 없는 중소기업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다 내주고 받은 건 서류 한 장과 계좌 이체 문자 하나였습니다. 입금되었습니다. 억 5천만 원. 그게 내가 개발한 기술의 값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늘었지만 내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밤을 지새우며 저는 스스로를 탓하고 세상을 욕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끝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이. 그녀가 아니었으면 그 달콤한 말들과 접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공장 한 구석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공장 책상 서랍 속에서 예전 명함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 세이의 번호, 대기업 이사 서희석의 명함,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찍은 회식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세희는 서희석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는 모습이 왠지 모를 불편함을 던져주었습니다. 잘 보니 서희석의 손이 세희의 어깨에 슬쩍 얹혀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오래 들여다보다가 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한통속이었던 거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건 그때부터였다는 걸. 청담동 가라오케. 그 접대의 밤이 제가 기술을 털리기 시작한 첫날이었던 걸 말이죠. 그날부터 그녀는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제 말을 귀담아 듣고 기술 이야기를 흡수하고 내 욕망을 부풀리던 그 말들. 지금이 박 사장님 날개 펼칠 때예요. 그건 유혹이자 독이었고 그리고 결국 함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만남, 그 접대, 세희의 등장. 모든 게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그녀가 내 기술 이야기에 유독 밝았던 이유, 내 옷감의 원리와 패턴 구성까지 집요하게 물었던 이유까지. 이제 와 생각하면 그 모든 건 의도된 접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눈앞의 성공과 아내와는 다른 화려한 여자의 말에 넘어가 내가 만든 기술을 그들이 짜놓은 틀 안에 스스로 넘겨버린 꼴이었죠. 밤이 깊어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탈취가 아니라 제 인생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저는 다시 서서히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복수가 아닌 정의, 탐욕이 아닌 진실을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백업했습니다. 이메일, 텔레그램, 문자, 세희가 내 기술 관련 자료에 대해 질문한 내용. 내가 개발 중인 샘플 사진을 보내줬던 기록. 그 다음 그들이 기술을 처음 요청했던 초기 미팅 녹음 파일도 꺼냈습니다. 그때 저는 무심코 회의 내용을 녹음해뒀고 그 안에는 기술은 우리가 브랜드화하고 이름은 그냥 놔두자. 는 서희석 이사의 음성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모으는 데는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밤마다 늦게까지 공장에 남아 오래된 이메일과 문자,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가끔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찾아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건강도 좀 챙겨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차츰 예전의 열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모은 후 저는 법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큰 로펌이 아닌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제가 잃은 기술에 대한 정당한 진실을 이제라도 밝히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말없이 내 자료들을 하나하나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명확한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다만 그쪽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싸움은 길고 힘들 겁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싸워봅시다. 그날 이후 저는 낮에는 공장을 돌보고 밤마다 증거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세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너와 나는 여기까지다. 너는 내 인생을 망쳤고 이제는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 메시지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대기업 쪽 변호인단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 쪽과 원만한 조정을 하시죠. 그들은 추가로 5천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그렇게 안 끝냅니다. 이 싸움, 지금부터는 내가 시작하는 정의를 위한 투쟁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겨진 양복 상의는 몇 년 전 마지막 수출 계약을 체결하던 날 입었던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잃어버린 내 이름을 되찾는 날입니다. 법무법인에서 준비한 서류 더미는 생각보다 두껍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내가 증명하고자 했던 모든 증거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초기 기술 자료 원본과 특허 등록 시도 기록, 세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대기업 이사와 회의 녹음 파일,
합자회사의 투자금 계좌 추적 내역, 내 기술 도면이 포함된 내부 자료와 비교한 제품 출시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나의 의지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죠. 변호사는 내 손에 고소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움이 길어질 겁니다. 기술 탈취와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기술 귀속에 대한 다툼, 상대는 묵살하거나 오히려 반소를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내 기술이, 내 이름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사라지는 건 절대 못 참겠어요. 며칠 후 대기업의 정식 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는 인터넷 게시판과 커뮤니티, 기술 중소기업 연대협회 등을 통해 익명 제보 형식의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접대는 기술 갈취의 시작이었다. 기술 자료를 요구받고 합자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으로 기술은 자동 귀속. 이후 대기업은 중소기업 대표를 배제한 채 자체 개발이라며 홍보 시작.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이거 우리 동네 섬유업 하던 아저씨 얘기랑 똑같은데요? 또야? 또 대기업 기술 뺏기 사건? 진짜 세상 무섭다. 착한 척하는 대기업들 뒤통수 장렬.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피해를 당해왔는지 그제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탈취 피해 사례를 취재하던 한 기자가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니까요. 인터뷰는 생각보다 길었고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특히 세이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스스로 부끄럽고 후회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중소기업 대표들 그리고 저를 돕고 싶다는 시민단체들까지. 갑자기 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자 대표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대기업 측에서도 반응이 빨랐습니다. 그들은 박인철 대표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번엔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습니다.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는 변호인을 열어두고 철벽 방어를 했지만 제가 모은 증거들은 그들의 빈틈을 노릴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이메일 그리고 세이와의 메시지들은 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제 기술을 탈취하려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처음엔 서희석 이사가 세이와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통화 기록은 그들의 유착 관계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세이가 제게 은밀히 물었던 기술 질문들과 그 내용이 고스란히 대기업의 특허 출원서에 반영된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소송은 1년이 넘게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좌절과 희망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직원들의 지지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중소기업인들의 연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대기업은 원고 박인철의 기술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기술의 특허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기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제 삶의 명예를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대기업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고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허권을 되찾고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제품에 박인철의 기술이라는 이름이 함께 표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의 중심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 곁엔 항상 그녀,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기술을 빼앗기고 세상에 배신당했다는 좌절감에 밤마다 숨죽여 울던 날들.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왜 아내 말을 안 듣고 그 여자 말을 들었을까?
그런 날이면 아내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거나 작업복을 말없이 개켜 옆에 놓아두었죠. 혼잣말을 하다가도 문득 고개를 돌리면 아내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귀가하는 길에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참 대단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어떤 판결보다도 값진 위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한때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들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제 모습을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법률을 공부하겠다며 아버지처럼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아직 유효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갑시다. 고생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내 선물이야. 우리는 그렇게 결혼 45주년을 기념해 비행기에 올랐고 하얀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가 펼쳐진 그곳에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아내의 얼굴이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밤마다 리조트의 작은 테라스에서 아내와 차를 마시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도 다시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은 결국 당신이었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네.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인철 씨,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아버릴까요? 우리는 함께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옷감에 손을 대고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작은 공장 안에서 단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원단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합의로 받은 배상금 일부는 공장을 현대화하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는 직원들의 퇴직금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장은 예전보다 작지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대량 생산보다는 특수 목적의 고급 원단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복이나 노인용 의류 같은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함이 필요한 분야의 원단 개발에 열중하고 있죠. 젊은 직원들과 웃으며 점심을 먹고 동네 카페 사장과 인쇄 패턴 디자인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공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매출이 얼마인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보다는 내가 만든 원단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옛날 내게 처음 성공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건 돈이었지만 이제 나에게 진짜 성공이란 나를 지키고 내 곁에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소송 과정에서 그녀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분노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녀 역시 대기업의 더 큰 계략 속 하나의 말단이었을 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것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하진 않지만 이제는 그녀를 미워하기보다 그저 지나간 실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희석은 이 사건 이후 회사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이미지 손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의 책임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제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글씨로나마 박인철 특허 기술 적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요. 가끔 백화점에 가서 그 문구가 적힌 옷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내 이름이, 내 기술이 세상에 남았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내와 저는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넘기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희가 겪은 일은 쉽게 용서되거나 잊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아내는 놀라운 포용력으로 저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죠. 그녀의 그 말이 제게는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만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아내에게 배웠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반드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곳을 함께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먼 곳은 아니더라도 근교의 산책로나 박물관, 때로는 그저 한강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법률 분야에서 일하며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 작은아이는 디자이너가 되어 때때로 우리 공장의 패턴 디자인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은 이제 단순한 일터가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랜 직원들은 이제 가족처럼 느껴지고,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에게는 제가 겪은 경험을 전하며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개발한 원단이 노인복지시설에서 아주 좋다고 연락 왔어요. 김 반장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찾은 행복입니다. 가끔은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이제 68세, 머리는 희끗희끗 백발이 되었고 등은 약간 굽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인생의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모두 지나온 이 나이에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욕심과 유혹에 흔들려 소중한 걸 놓쳐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작은 공장에서 따뜻함을 담은 원단을 만들며 제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준 아내의 손을 잡고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저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댓글창이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수다방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